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니시 하이네와 관련해서 두 번째 수업인데 하이니시 하이네에게 세계적 명성을 가져온 후기 시집 중에 노래의 책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원제는 이제 무흐 데어 리드 나와 있죠. 무흐 데어 리드. 이제 데어 리드 여기 이격이죠. 노래들의 책.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집에 대해서 이제 인데 이 시집과 관련해서 핵심 제목은 나르시스의 사랑, 고통,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스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죠?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그죠? 어, 그 이제 나르시스트라는 표현도 이제 여기서 신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 나르시스에 대한 내용을 일단 잠깐 우리가 한번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잠깐 보고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강의 신이 자주 등장한다. 강의 신 이름은 곧 강의 이름이다. 따라서 강의 신 케피소스는 곧 케피소스 강이다. 강의 신들은 주로 강의 요정들을 아내로 만난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의 운명은 곧 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의 운명을 상징한다. 강의 신 케피소스와 강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리리오페는 케피소스 강의 흐름에 휩쓸려 순결을 잃었는데 그로부터 달이 찾아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이다. 리리오페는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아기인데도 보는 사람의 얼을 빼놓을 만큼 잘생긴 이 아기. 그래서 망연자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게 하는 이 아기를 나르키소스라고 불렀다. 나르키소스는 망연자실이라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리리오페는 이름에서 망연자실 이름에서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 잘 치기로 이오니아 땅에 소문난 점쟁이, 사람들이 물으면 앞니를 틀림없이 일러주는 테이레시아스를 모셔오게 했다. 리리오페는 테이레시아스에게 아기가 장차 어른이 되면 천수를 누리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테이레시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저 자신을 알게 되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많은 요정과 많은 사람들은 이 점괘를 그저 노인이 하는 헛소리로 들었다. 하지만 테이레시아스는 헛소리나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다. 뒤로 가. 청년이 되었든 제 몸에 털오라기 하나 다치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꺼벙한 사슴 한 마리를 사냥그물 안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 요정이 나르키소스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이 요정은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잠시도 제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수다쟁이였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정의 이름은 에코, 에코죠. 즉 메아리.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말을 할 수 있는 메아리 요정이었다. 네. 어원적으로 에코가 이제 여기에서 가까워 보면 돼요. 영어에서 에코가 이렇듯이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말을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헤라 여신은 지아비 제우스 신의 바람기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썩여야 했던 여신이다. 헤라 여신은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죠. 제우스가 이제 여러 뭐 여신이나 또 인간자들과 바람을 피웠지만 정실 부인은 이제 헤라 여신. 어느 날 헤라 여신은 제우스가 산자락에서 숲의 요정과 뒹굴고 있다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불이 나게 산자락으로 내려와 에코에게 제우스 신의 행방을 물었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에코는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로 수다를 늘어놓았고 이 틈에 제우스는 숲의 요정과의 볼일을 마치고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제우스 신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에코가 헤라 여신을 잡아둔 셈이었다. 에코의 수다에 정신을 놓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에코의 혓바닥에 휘둘렸다는 것을 안 헤라 여신이 에코를 저주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내 그냥 둘 줄 아느냐? 이제부터 너는 말을 하되 한마디씩밖에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남의 말을 되받아서만.
가만히 나르키소스의 뒤를 밟았다. 나르키소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에코의 가슴은 그만큼 더 뜨거워졌다. 건너뛰습니다. 에코의 가슴은 느닷없이 생긴 정체 모를 사랑의 열기에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았다. 불길에 가까이 대기만 해도 불길과 함께 녹아내리는 횃대 끝에 재어놓은 유황 덩어리처럼 타버릴 것만 같았다. 나르키소스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올릴 준비나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에코에게 기회가 왔다. 나르키소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것이다. 누가 없나 가까이? 가까이. 에코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받았다. 나르키소스는 난데없이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놀랐던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고는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있거든 이쪽으로 좀 와. 와. 에코가 마지막 한마디를 되올렸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나르키소스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오라니까. 가엾은 에코. 에코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한마디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다. 건너뛰고요. 이 손 치워. 차라리 죽지. 너 같은 것에 품에 안겨? 안겨. 에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는 나르키소스로부터 당한 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때부터 에코는 날빛이 비칠 동안은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에코의 가슴에 내린 나르키소스에 대한 사랑의 뿌리는 깊었다. 시련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이 사랑의 뿌리는 나날이 깊어갔다. 격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에코는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 갔다. 나날이 수척해지면서 온몸에 주름살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여위어 가다가 에코의 아름답던 몸은 그만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다. 남은 것은 뼈뿐이었으나 곧 이 뼈도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자 마지막으로는 소리만 남았다. 에코의 뼈는 날아간 것이 아니고 돌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선남선녀를 그렇게 했듯이 나르키소스는 이 에코까지 박대한 것이었다. 나르키소스로부터 박대받은 이들 중 하나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저희가 그를 사랑했듯이 그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시되 이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소서. 이로써 사랑의 아픔을 알게 하소서. 람노스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에리니에스를 우리는 복수의 여신이라고 부른다. 네메시스 역시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에리니에스의 복수는 주로 친족 간에 흘리는 피와 관련된 복수다. 네메시스가 람노스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아테나이에서 북쪽으로 57km 떨어진 고대의 항구 도시인 람노스에 이 여신의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나르키소스는 이제 큰일 났다. 자, 이게 1, 2부로 또 나눠져 있네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또 그림이 나오지만 이 어머니가 이제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지 않는다면 오래 살 것이라는 예를 듣는데 이 나르키소스는 방금 들었다시피 요정 에코 혹은 애인 아메이니아스의 사랑을 거절해가지고 이제 신들의 노여움을 결국 샘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갈망하다가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우리 다 알지요? 수스나 나르키소스라는 그 이름을 따서 수스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 나르키소스가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랑하는 쌍둥이 여동생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으려고 샘물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 설은 별로 사람들이 입에 어울리지 않지요. 앞에 설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불길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고대 그리스 미신에서 유래한 건데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바로 이게 환자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르키소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더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일부로 1, 2부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나와 있지만 물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자신이 아니라 숲속 요정이라 생각해서 요정에게 키스하려고 입술을 댔는데 입술을 대기만 하면 요정이 사라집니다. 물을 건드리면 물이 이제 번지면서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입술을 떼면 요정이 다시 나타나고 키스하려고 하면 다시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된 나르키소스가 그 샘 앞에 계속 지키다가 결국 말라 죽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죽은 자리에 예수스 나왔다.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대충 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이네 젊은 시절에 이제 초상화 같은 그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유명한 그림. 이게 조금 더 그림이 선명하네요. 그래서 하인의 3대 시집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이 노래의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이 노래의 책이 전 세계 언어로 우리나라에도 시집이 이제 노래의 책이라는 시집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전에 제가 86학번인데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시들이 대부분 보면은 좀 뭐 불행한 사랑의 노래를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이네의 다른 텍스트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하이네 말년의 시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했죠. 그때도 보면 이 사람의 이제 비오그래피 전기를 보면 두 번의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달콤 씁쓸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이 속에서 많은 이제 변화를 주면서 그래서 이 시들이 이 시인의 어떻게 보면 자기 연출, 자기가 겪은 어떤 체험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연출해서 만든 시고 자신의 불행한 사랑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나르시스 신화와 조금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 하이네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 자그마한 노래들이 보면은 아이러니한 내용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독일어로는 이로니라죠. 이로니. 영어로 아이러니. 우리 번역하면 반어. 반어적이다. 네? 그래서 이 하이네의 초기 서정시가 가지는 이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특색이 이 사람의 자기 아이러니, 자기 연출 이런 어떤 관점에서 되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보게 될 텍스트는 이 노래의 책을 하이네의 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연관된 글쓰기의 한 형태입니다. 모두. 그래서 인 하이네의 어떻게 보면 나르시스적인 자기 탐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르시스와 같은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자기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하이네 시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하이네 이런 방금 들었던 그 나르시스 같은 그런 면모를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이 시집 노래의 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시들 중에 뭐 사랑이나 고통, 노래 이와 관련된 우리 그 이 텍스트 제목에 나왔죠. 사랑, 고통, 노래 이와 같은 그 핵심어들과 관련해서 그 시들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하이네의 초기 서정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여기 볼까요? 자기 아이러니라는 어떻게 보면 좀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시를 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네가 나중에 또 다른 시집 중에 여행 풍경, 여행 화집이라고도 하죠. 이 시집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서정시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위상, 입지를 굳히고 독일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까지 오르는데 이 노래의 책은 연작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초기 시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나르시스와 관련해서 이제 좀 볼 건데 뭐 여기에 보면은 57쪽에 보면은 청년 하인의 나르시스나의 원형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나르시스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됩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 이미 아까 줄거리 속에서 다 들었죠. 에코라는 요정이 나오고 이 요정이 미소년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에 빠지지만 이 꽃미남이 이 요정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냉정하게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잔인성을 네메시스가 벌을 내려가지고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때문에 사랑병에 걸려서 시들시들 해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선화가 표현하고. 그래서 고대 이제 신화를 쓴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 최고신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나르키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에 비친 이 아름다운 청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의 사랑은 처음에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만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던 게 결국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대사가 이 변신의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오죠? 너는 나로구나. 이제야 알겠다. 나의 초상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는구나. 내가 일으킨 불길에 내가 사로잡히는구나. 대체 어떻게 하지? 간절히 바랄 것인가 아니면 간절한 바람을 얻을 것인가? 대체 무엇을 간청하여 얻는단 말이야?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에게 있고 풍요가 나를 궁핍한 자로 만든다. 이런 식구가 이제 나옵니다.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이 자기를 발견한 그 순간 이후에도 자신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이죠. 자기애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가 이제 진정한 자기애죠. 자기 사랑에 빠져. 이 나르시스 신화는 그 핵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닉과 사랑인데 고대 이후에는 별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그래서 신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는 이 나르시스의 자기 사랑은 이런 주목받으면 안 되고 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나르시스가 나중에 등장하죠. 기독교가 이제 지배했던 중세 이후로 기독교적 의상을 걸치고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의 소재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기 인식, 자기 사랑, 자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과 결부해서 이 나르시스가 문학 작품 소재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이유에서 혹은 도덕적 이유에서 억압되었죠. 도덕적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사랑인 거니까 호모지 않습니까? 같은 성을 사랑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 이유로 금기시됐지만 그 뒤에 다시 문학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가 어쨌든 이 현대적인 나르시스로 자기 작품에서 많이 활용한 거예요. 이제 이 신화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특히 예술가와 시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성취를 못하고 외면받죠. 외면된 사랑입니다. 또 허영심이나 어떤 허상이나 자기애에 빠진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런 아름다운 청년 이런 게 이제 예술가들한테 많은 그 작품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인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이 신화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하인의 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나 모티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이네의 시에서 이 신화 속의 나르시스 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인의 자신에게서 보이는 나르시스적 면모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신화 속의 나르시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청년 하이네가 나르시스의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집 노래의 책, 이 하이네가 자신의 모습에 현혹된 나르시스로 이제 비유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뭡니까 자아도취,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죠. 자아도취의 시인을 이 하인에게서 우리가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통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하이네가 행복이나 불행, 또 기쁨이나 고통 이런 걸 모두 수반하는 어떤 시인의 사랑을 끝없이 자기가 시를 통해서 새롭게 연출하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이네가 이렇게 멋모르고 자신을 탐하는 소박한 차원의 나르시스는 결코 아니죠. 하이네는 자신의 모습에 현혹되어 있는 이 나르시스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양한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를 투영하고 자신의 상이 비친 수면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서 원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현대적 나르시스트다 하이네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이 하인의 노래의 책에는 이 자신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우리가 이번에 하인에 대한 경기에서도 대충 들었지만 사랑받지 못한 젊은이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많은 차별을 받았죠. 주류 사회에 진입 못한 거예요.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또 혹은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산문을 통해서라든지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많이 구축해 놨다가 또 이 구축된 이미지를 부수고 그래서 정말 파란만장하게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시를 통해서 자기 반어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한 사람이 이 현대적 나르시스트인 하이네입니다. 하이네 시집을 출판한 캄페라는 사람이 한 말을 잠깐 볼까요? 여기 있죠. 하이네의 출판자인 율리우스 캄페가 하이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사랑과 당신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사람들은 이를 지독한 자아주의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베한델은 리베 운지시젤 당신은 베한델은 동사 뭘 다루다 취급하다 이 말이죠. 리베 운지시젤 사랑과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운 비더 그리고 다시 지시젤 자기 자신을 Das Gen die Leute als stinkigen Egoismus an. 그죠? 사람들은 그것을 안젠 하면은 안젠 알스 해가지고 뭐뭐로서 간주한다. 그죠? 안젠이 분리돼가 안이 지금 뒤로 갔죠. 그 다음에 알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뭐라고 간주하냐? 이게 스팅키 하면 이제 욕한 말. 에고이스무스. 이게 이제 자기 사상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출판업자인 칸페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하이네가 어쨌든 자신의 시들이 사랑의 고통만을 내세우는 것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그래서 자기 아이러니로 대응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러니.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변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결국 이 노래책에서는 결국 외면된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면된 사랑을 테마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끝없이 자신의 사랑의 고통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많은 어떤 변주곡들, 음악으로 치면 그죠? 다양한 변주곡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나르시스의 자기 연출 및 자의식의 변주 이 부분을 봅시다. 텍스트 61쪽입니다. 지인의 사랑. 자, 핵심 문구가 하나 볼까요? 기이하게도 행복한 사랑은 시를 전혀 쓰지 않다. 행복한 사람은 시를 안 쓴답니다. 불행한 사랑이 시를 쓴답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불행하고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런 어떤 마음속의 고통을 밖으로 분출해야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시를 쓴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있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연인하고 사랑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거 보면 수긍이 가죠. 참 특이하게도 행복한 사랑은 시를 전혀 쓰지 않아요. 물론 시를 쓴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죠. 보통 불행한 사람들이 혼자 있게 되니까 고독을 달래면서 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책의 시들도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노래책에서 결국 이제 하인의 불행한 사람의 체험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초기 시들이 어쨌든 체험시인데 이 하이네가 21세기인 지금은 조금 물론 시각이 달라졌지만 정기적인 사실, 즉 하이네의 정기, 그죠? 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역시 이런 태도도 역시 노래책에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된다. 하이네의 어떤 삶을. 하이네는 이 시집에서 사랑의 고통에 사로잡힌 지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물론 살펴보고 있지만 개인적 사랑의 체험을 암시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체하는 작업, 자신의 사랑의 체험을 표현도 하고 이를 해체하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기 아이러니죠. 그죠? 그래서 노래책에서 다뤄주고 있는 아까 우리 제목에도 나왔지만 사랑이나 고통 또 노래라는 이 주제가 다 서로 뒤얽혀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이네 나르시스트, 하이네 나르시스가 담고 있는 사랑은 결국 시인의 사랑인데, 시인 자신의 사랑인데, 이 노래책에 나오는 화자는 나중에 한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인가 하면은 62쪽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나중에 신시집이라는 노이의 계디 신시집이라는 그 집에서 빌린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고 글이 썩은 데다 한술 더 떠서 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이네가 시인으로서 자부심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슈텐트니스 고백이라는 시에서는 하이네가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고작 시인밖에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 반어예요. 원래는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가 또 사람들이 그만하다고 비판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고작 시인밖에 되지 못했다. 이게 자기 아이러니지. 그렇죠?
이제 너무 그만하면 안 되니까 또 겸손을 떨면서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뒤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게다가 독일에서 두 가지, 즉 철학과 노래, 노래가 독일어로 리트죠. 철학과 노래에서 모든 타민족을 능가한 민족 가운데 위대한 서정 시인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굉장한 자부심 아닙니까? 시인으로서. 하이네가 이 노래책에서 어떨 때는 좀 영향을 떨지 않다가 또 어떨 때는 예, 제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 자기 반어적인 표현들을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표현들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나의 신적인 마인의 괴틀리시 고트의 형용사죠. 괴틀리시 신적인 신적이란 말은 인간이 아니고 신적이란 말은 여기 말한 것처럼 의역하면 굉장한 이 말입니다. 나의 정말 대단한 시들 이 말입니다. 마인의 괴틀리힌 게리 굉장한 시들을 자기가 자랑도 하고 자기가 독일에서 최고의 시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시인으로서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지독한 고통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기에 와서 하이네가 그 깊은 바다 밑에 조개가 품은 어떤 병, 응? 병처럼 그러니까 고통으로 자라난 진주, 어? 그 진주가 굉장히 귀하고 그죠? 빛나지만은 그게 조개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진주의 노래와도 같은 응? 예, 이런 말을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초기에 이 하이네의 머릿속에는 이 시가 결국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책에 담긴 이 시인의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나르시스트로서의 자기 사랑이기도 하고 자기 탐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치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통을 토로하고 이런 것이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의 책에 나오는 그 여성상은 뭐 우리가 일부는 보면 아말리의 모습 자기가 실현당했던 그 아말리의 모습도 비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구적인 인물입니다. 자기가 자기적으로 만든 인물 상상 속의 연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책의 시에서 사랑의 대상은 어쨌든 서구적으로 만들어진 상상 속의 연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시인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떠올리기가 힘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닌 그런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고 이 시가 읊어대는 너라는 존재는 예를 들어서 시수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다이아몬드와 진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로 그러면 시의 어느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너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나는 한때그리에 영원한 노래들을 지었지. 사랑하는 여인아, 넌 뭘 더 바라지? 오늘 보세요. Auf deine schönen Augen. 너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Hab ich ein ganzes Herz. 나는 헤어 하면 뭐 물이나 때란 말입니다. 전체 물이 이 말이죠. 나는 한무리에 on ewige Lieder 영원한 노래들을 gedichtet. Hab ich gedichtet. 시를 지었단 말이죠. 노래들을 지었다. Mein Liebchen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Was bist du mehr?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니? Was willst? 하부 정사 볼렌이 이제 두니까 빌스도 같겠죠. Was willst du mehr? 너는 더 무엇을 원하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구체적인 누구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망쳤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연인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뒤에서 표현이 된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문구를 우리가 쭉 보면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너의 얼굴 이런 식으로 또 귀엽고 맑은 눈, 작고 붉은 입의 소녀, 너의 하얀 백합 손가락, 너의 맑은 바이올렛 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런 언어로 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또 신화나 성경이나 어떤 다른 역사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책에 이제 하이네는 정말 시인이라는 어떤 이 예술가가 갖는 특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시인의 모습을 한 이 화자가 어떤 가상의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광분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너가 내 시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난 너와 이혼하겠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밑에 나와요. 여기 있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또 하지만 wenn du meine Welt nicht lobst, lasse ich mich von dir scheiden. 또 하지만 wenn du 만약 너가 meine Welt 나의 시를 nicht lobst 칭찬하지 않는다면 로벤 동사죠. lasse ich mich 나는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von dir 너로부터 scheiden 나를 scheiden 하면 이혼하다 분리하다 뭐 이 말이죠.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그만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리베고트 사랑하는 신이 되어서 전상에서 나의 식구들을 찬양하는 혹은 작은 천사들의 둘러싸인 꿈을 꾸는 데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과장해서 이제 신과 비교할 정도로 그죠? 과장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구에서 우리가 아이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허영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또 겸손을 떨면서 자기 반어적인 내용을 또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정도죠. 노래의 책에서 이렇게 여기 있죠. 정상화되고 있는 사랑이나 남녀 사이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눈먼 승객인 아모르 사랑에 빠진 거죠. 블린데 이게 이제 눈먼 승객.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 시 전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우울한 사랑의 노래는 불협화음입니다.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닮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랑과 관련된 신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그런 세계. 네? 지탱할 곳이 없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개인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서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조화로움이나 행복이나 구원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죠. 높은 곳의 하느님은 죽었고 저 아래 악마도 죽어버렸어. 기양이라는 시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허망함을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의 사랑이라도 없다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겠지. 이것도 자기 반이죠. 그죠? 그래서 하이네가 이렇게 위선을 끔찍히 혐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종류의 위선을 조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노래의 책에서도 하이네는 그 당시에 좀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조소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적 간주곡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상류계층의 모임에서 사랑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이 사람이 비꼽니다. 그 식구를 잠깐 볼까요? 여기 나오죠? 네. 그들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셨고 사랑에 관해 많은 얘기를 했네. 인사들, 그들은 미적이었고 숙녀들은 연약한 감정을 지녔네. 이렇게 탁자와 미적, 테티쉬, 테라는 차란 말이고 티슈는 책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탁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 에스테티쉬, 이게 탁자와 미적 이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짜맞춘 그죠? 하이네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작부인, 뭐 깡마른 추밀 고무관, 이렇게 차례로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도덕적 차원의 은사라든지 여기에 반응하는 여인들의 숨겨진 태도, 이게 독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식적이라는 거죠. 모순적이라는. 그래서 이런 사교 모임의 가식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인이 내가 너무도 거칠게 노래한다라고 탄식하는 거세된 가수. 거세됐단 말은 우리 예전에 남자들 여부위를 잘라내는 게 거세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답지 못하다, 실제이고 여자처럼 다양 뜬다, 뭐 약간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세된 가수. 이런 사람들에게 요소를 하는 그런 내용.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그 해설을 해놓은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시만 바로 보면은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를 해설을 한 내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사랑의 갈망에 관해, 사랑과 사랑의 분출에 관해 노래하는 그들과 달리 아이네의 노래는 숙녀들을 흐느끼게 하는 감상주의 차원을 벗어납니다.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예술 감상이라는 말이 콘스트 게누스, 콘스트, 그다음에 게누스가 뭐 향유 이런 뜻인데 누리는 거죠. 느끼고 누리는 건데, 예술 감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고 좀 가식적인 향유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실현이 불가능한 아까 앞에 언급된 표현을 하면 거세된 가수, 이런 사람들의 체질을 아이러니하게 주목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네는 이런 가식적인 사랑을 굉장히 이제 조롱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이네가 이렇게 자신의 상을 끊임없이 연출하면서 이제 시를 통해서 노래했는데, 이 노래의 책에 있는 시들에는 직접적인 자기가 체험한 그런 어떤 내용을 벗어나는 어떤 허구적인 연애담이나 이런 시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랑을 실패한 자신의 불행을 한번 더 곱씹어보는 그런 이 하인의 연출된 자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에 불가능한 사랑의 유형들, 또 행복한 사랑의 불가능성,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진정한 소통이나 사랑, 또 행복, 이런 게 그 당시 현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특히 귀족 사회에서는. 그죠? 포항된 꿈이나 뭐 이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속이는 그런 사랑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대학 결혼도 많았고 진실된 사랑보다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도구로 삼죠. 뭐 지금 현대 사회라고 뭐 다릅니까? 현대 사회도 또 우리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사랑, 신뢰 이런 걸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랑입니다. 그 토대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찰나적이고 사랑이 허상에 기댄 그런 사랑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어딥니까? 뒤로 갈까요? 여기 나오죠. 오 맹세하지 말고 그저 키스하림. 여자들의 맹세는 믿지 않으니. 이렇게 말. 또 거짓된 경건한 눈빛 이런 식. 조소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집 노래의 책에서 묘사되는 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면은 서로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 연인들의 사랑이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에 그치기고, 그렇지만 물론 서로 사랑하는 남녀조차도 이런 걸 고백도 안 하고 어? 그렇게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헤어지고 죽는다. 열정적인 사랑은 쉽게 권태의 자리를 내어준다. 권태에 빠진다는 거죠. 한때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연인은 변함이 없으나 지금은 무딘 감정으로 찔찔난 채 연인의 품에 안겨 있는 화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표현들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하이네의 초기 서정시에서 보면은 이상화된 사랑,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 허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독일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상은 이제 사라지고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사랑으로, 플라토닉한 사랑은 이제 라는 거, 에로틱한 육체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으로 이제 대체된다는 거죠. 하이네가 이렇게 서술하는 사랑은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이네의 이 초기의 서정시들은 가톨릭적인 감정의 어떤 조화라는 이런 거는, 이런 것을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 때문에 가차없이 이 사랑의 감정의 상처를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노래. 그 당시에는 하이네의 시들이 왜 비판을 많이 받았냐면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은 하이네의 시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근데 오히려 현대에 와서 하이네 시가 더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겁니다. 모더니스트로서의 어떤 시적 감성을 하이네가 벌써 이 당시에 드러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달콤한 고통,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48분 50분이 다 됐죠. 요 뒤에 이제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69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가 분명 하이네의 명언 중에 3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하이네가 남긴 유명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나는 살아있고 또 살아갈 것이다. 하이네 말이지 우리는 모르죠. 한번 봅시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인생이란 본래 슬픈 것과 웃은 것이 섞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가 한 자기 아이러니한 내용도 지금 여기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몸에 냄새가 좀 많죠? 좀 노린내라고 합니까? 약간 그런 그 육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향수가 사실 많이 근데 많이 어? 유행을 하죠. 동양인도 서구인데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수를 이제 감춰야 돼요. 아직은 독일도 그렇고 유럽의 대학에 교양수업에 라틴어 수업이 많아요.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라틴어를 알면은 다른 뭐 언어라든지 이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배울 때 이 라틴어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교양수업에 있어요. 그리스 신화 수업도 마찬가지고. 목을 매단 다음에 그렇죠. 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예,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고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벌써 하이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걔는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지. 주인한테 충실한 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많이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배신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정한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뒤에 또 배신감 느끼죠. 근데 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하이네 말 명언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한 부분만 봤고 다음에도 제가 텍스트하고 시간 나면 하이네 명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